처음에 주거 가능한 호텔식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도를 어떻게 넓힐 것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생활형 숙박시설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10월부터는 이곳에 거주할 수 없고 거주하면 거액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뭡니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이제 생숙이라고 부르죠.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보면 해운대 LCT의 일부분, 그리고 부산역 뒤편 북항에 있는 협성마리나 G7 등이 대표적인 생숙입니다. LCT가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시설인데 그곳에 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 LCT 전체 가구 중에서 561실이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숙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내외국인들을 위한 중장기 숙박시설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상당수에는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 전국 주거형 레지던스 연합회 등 관련자들이 모여 삭발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 우리가 삭발을 하냐? 원통하고 불안하다. 8년 동안 방치하다. 이제 와서 웬 말이냐? 분양신고, 착공신고, 준공수인 누가 해줬느냐? 국토부는 김부영이!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빌미가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엄연히 숙박시설이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우리 실거주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라.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은 생숙이, 주거불가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건설사의 홍보자료에도 호텔형 아파트, 신주거 문화, 주거 용도라고 명시돼 있어서 당연히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에 가면 국토부에 문의를 해라고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면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다 이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국토부는 지자체, 지자체는 국토부. 정말 저희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하는지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5층짜리 아파트 2개 동과 101층 레지던스 1개 동,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해운대 LCT입니다. 아파트 881세대, 호텔 260실, 그리고 레지던스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56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레지던스 동 561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주거 가능한 호텔식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부가세 환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숙박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거주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충돌 중입니다. 2021년 10월 말 LCT 레지던스 동 로비에 난데없이 텐트가 등장합니다. 숙박업을 하려는 소유주들이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려고 하자 실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텐트를 설치한 것입니다. 공용구인 로비에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투표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레지던스 객실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투숙객의 흡연과 소음, 쓰레기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소유주들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소유주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지역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은 46개 동 6,155호실에 이릅니다. 이 중 3,000호실, 절반 가까이가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고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30개 동 7,462호실이 추가로 건설 중인데 이를 분양받은 상당수가 아직도 오는 10월 이후 주거 불가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제 사실은 법안이 발의돼서 새로운 법들이 나옴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또 기존 고객들은 이제 계속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양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법안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들이 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관광객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하고 네. 반면에 투숙하러 오신 분들도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눈치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살고 있는 소유주에게 나가라 또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올해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며 퇴로를 열어줬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해운대 H 스위트입니다. 지하 5층, 지상 38층, 2개동 56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2018년 2월 입주했습니다. 조식을 제공하고 세탁 대행을 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곳은 전체 소유주의 90%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가 제시한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H스위트는 용도 변경을 위한 입주민 동의가 90% 이상 동의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위한 많은 부분을 해결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금 남은 부분은 배관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뭐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들이 이제 작은 공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 몇 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발코니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고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건 말고도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 주차장을 갖추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의 법정 주차 대수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H스위트는 이런 조건을 갖춘 전국에 몇 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그 밖에 소방시설 등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이 한번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서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서가 좀 미비해서
그 협의의 결과에 미비점을 보완을 요구를 했고 그 보완 내용들이 기한 내에 지금 접수가 되지 않아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가 일부 완화책은 내놨지만 복잡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다 맞춰 용도를 변경하기란 바늘 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게 레지던스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는 그 발표가 있은 이후로 우리 입주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에 맞춰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에서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북항 협성마리나 J7. 2021년 5월 완공됐습니다. 2개동 1028실이 분양됐지만 이곳 역시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른 아침 등교를 서두르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을 나섭니다. 통학 차량이 대기해 있고 아이들은 이 차량을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취재팀이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한 결과 실제 168세대는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주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인데 G7의 경우 283면이 부족해 용도 변경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오피스텔이 주차장이 생숙보다 2.5배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 소방법에 의해서 복도 너비 1.5에서 1.8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통신실, 장애인, 용적률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 폭이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G7은 1.65m로 150cm가 부족합니다. 입주민들은 벽에 타일을 뜯어내서라도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위해서 조건에 부합해야겠지만 올 10월까지 이걸 해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도를 어떻게 넓힐 것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미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CT는 이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LCT는 지구 단위 계획상 주거 시설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LCT는 소위 아파트로서의 주거 시설은 전체 용적의 44%, 그리고 생숙은 28%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생숙이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 경우에 이미 정해져 있는 주거시설 비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위법된 상황이고 특혜 시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LCT처럼 지구 단위 계획상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곳은 부산의 총 6개동 1474호실에 이릅니다. 집을 비우거나 해마다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선택의 시점 10월 14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면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네네. 것처럼 집을 비워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매년마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법이나 탈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자리한 600실 규모의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입니다. 2019년 10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분양한 첫 번째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18.2대 1. 높은 관심만큼 청약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분양 이후 웃돈만 1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홍보물입니다. 호텔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습니다. 아예 주거 시설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대다수는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전입 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상 애초부터 주거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서 유일한 주거 상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관광지역이라서 오피스텔 전환도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은 분양 다시 주거 상품으로 분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 및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해 지난달 취재팀이 스위첸 마티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체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이어 이삿짐을 옮깁니다. 10월 14일 이후 집을 비우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지만 주거를 위해 입주하는 소유주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와 위반 면적,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LCT 레지던스의 공시 가격은 지난해 1월 기준 15억에서 75억 원, 전용 면적은 113제곱미터에서 20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해운대구청이 추산한 이행강제금은 가장 소형인 113제곱미터형이 1,500만 원, 62평인 205제곱미터형에는 2,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해마다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편법과 탈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하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둬 단속을 피하거나 소유주끼리 미리 짜고 서로 간 장기 숙박 계약을 맺어서 법망을 피해가는 식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편법이 나타날 수 없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단속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 제안 뒤에 3블럭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 드메르. 지하 5층, 지상 59층 2개동으로 총 1221실로 구성됐습니다. 이곳도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2021년 분양 당시 청약 열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356대 1. 14가구를 모집하는 펜트하우스 청약에만 3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관광 특구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 14일이 되면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하도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 거지 입주민들은 몰랐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조차도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기초 지식이 없었어요. 전무했었습니다. 부산에는 생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전하는 대로 아파트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 줄 알고 했죠. 부동산 광풍이 불러온 기이한 현상. 분명 예상 가능한 혼란이지만 관계 당국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할 때는 정부에서 묵인하다가 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갑자기 사실상 소급입법도 저희들 불법으로 되물고 있습니다. 이윤을 앞세운 건설업계의 상술도 이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에 상품의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서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봤을 때는 피해자적인 측면이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구제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허위 광고에 속고 법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올 10월이 지나면 과연 제가 이렇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지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 나오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부과가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4일. 이대로라면 지자체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간의 마찰은 불보듯 뻔합니다. 입주민 입장이 이해되지만 만약에 규정을 바꾸면 소수를 위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0월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해법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유센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 대목 물가가 벌써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는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파 속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며 체감 물가는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먼저 비축품을 대폭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과, 배 등 과일은 평일 대비 196%, 고기류는 133%, 오징어, 조기 같은 수산물은 130%까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에 최대한 집중 방출해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좀 낮추도록 이번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동백전이나 동백통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해가지고 작게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시는 공공요금의 경우 최근 인상한 품목은 동결하겠다면서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 압박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공공요금을 품목에 따라 시기를 분산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올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네,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이제 그 축산물, 과일류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혹한 그리고 폭설을 겪었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산물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설날 차례상 비용이 한 4%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 기준으로 따져서 이제 차례상을 이제 계산해 보면 네. 한 30만 원 정도 차례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한 25만 원 선에서 기본적인 차례상을 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서 이제 재래시장이 한 19% 정도 싸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공통적으로 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 완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해서는 이제 우리의 지역 화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 동백전과 동백통을 네. 좀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이 설 명절을 좀 준비를 하시는데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물품들, 품목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민들께서 싼 가격에 이런 제수용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거론한 것처럼 대형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한 19% 정도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알뜰한 장보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동백전 그리고 동백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산시는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수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월 2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준비를 하실 때 네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얻어 가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생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의 중대 선거구제 개편 발언,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여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또 정치에 있어서 개혁적인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총선이 너무 지금 가까이에 있다라고 네네. 좀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이 전국에 어떠한 핫한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를 주고 싶으셨다는 의도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갑자기 띄우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됐죠. 네네.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요. 또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아주 엽기적인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라는 것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장 차기 총선이 아닌 네. 정말 차차기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은 지금 설명에 기득권을 내려놓는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승자 독식 구조를 좀 막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좀 선출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는 지금의 형국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제도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신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표현했던 이 워딩은 단순한 한마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정당 그리고 국회, 의회들과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이후에 이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거대 양당에서 그리고 다른 소수당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한마디라는 표현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요. 민주당 분들은 미러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구제 아젠다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합리적인 계획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지는 말씀은 단순한 한마디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조금 미러링을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갑자기 아젠다를 던지시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개혁의 의지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도 우리 여당과 함께 더 좋은 정치인들이 선출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론을 좀 같이 합리적으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와 견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결국은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부분은 선을 그으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 중대선거구제만 나왔다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러 아젠다를 던지던 상황에서 나왔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고요. 결국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첨예하고 또 치열하게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젠다를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누군가 아젠다를 던져줘야지 그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총선을 바로 앞두고 어떻게 있기 주제가 때문에. 없는데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제를 던져주셨으니 이제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아젠다가 생겼으니 이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지 이것을 또 마치 대통령의 어떠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정치화시키는 것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발언을 않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기적으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선을 빚게 되는 또 다른 이슈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민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때 다시 정치 아젠다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의경 국회의원들에게 이 중대선거구제의 채택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찬성, 반대, 그다음에 유보적인 입장, 조건부 찬성, 무응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분만이 찬성, 15분 중에 2분이 찬성하신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3분 중에 2분이 찬성하셨는데 이런 그 응답의 결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런 분위기라면 부산에서 다음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구제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 3등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2등으로도 충분히 국회에 재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의 현행대로라면 1등을 선거에서 차지해서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는데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 구들이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3명의 국회의원이 2개의 공천을 갖고 그렇죠.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뀌어야지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유지돼야지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당연한 것을 조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특히 부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의회의 경우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47명 중에 저희 2명만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도 부산의 현안을 직접 다루고 부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정당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승자 독식 구조와 그동안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지역의 그 정치 풍토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좀 궁금한 거는요. 이게 응용이 되려고 하면은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1년 전에 개정이 돼야 되죠.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10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의견적으로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합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오늘 자꾸 미러링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이제 법안을 이제 심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해놓고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거울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간에서라도 의견이 대통령과 의회가 일치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가 일치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러링 효과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회랑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재밌는 것이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브리핑 자료를 냈습니다. 이 아젠더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하나의 사견일 뿐이다라는 네네. 아젠더를 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었다든지 어떠한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그래서 사견이었고요.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견이기 거기에 때문에 이것이 사견으로 남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아젠다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근데 사견에 자꾸 의해서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이 선거법을 개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공식적인 것은 루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민주당에서 부분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거면 적어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 범주에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본인들이 비난한 하신 적은 것과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으로 비난하는 것은 예, 두 분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북한에 건설 중인 오페라 하우스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착공 6년 차에 접어든 부산 오페라 하우스. 그러나 이 랜드마크 건물의 핵심인 전면부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선형 외관을 구현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부산시는 지난 한 달간 공법 선정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설계업체의 안전성과 부품 생산 능력 확보, 3D 설계 등의 조건을 달아 설계 이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데에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준공 시점도 내년 3월에서 내후년 말로 1년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시 랜드마크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난해 3,050억 원까지 늘어난 공사비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건물을 만들 때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설계를 지금 이미 좀 많이 바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형태는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형태는 설계는 그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네. 이제 할 수 있는 구현할 공법을. 수 있는 공법을 이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공법이 홀딩 공법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애초에 디자인을 했던 네. 모양이 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줬어야 됐던 시가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스마트 노드 공법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노드 공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설계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위스트 공법과 비교해서 스마트 노드 공법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공법으로 대체가 된다면 대항공법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으로 보고 그동안의 검증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공과 설계의 괴리죠. 이제 설계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공의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천억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았던 사업이 한 3천억을 오버하면서 피 같은 세금들이 한 1,000억 정도 낭비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페라 하우스 자체를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과는 엉망이다라고 평하고 싶은데요. 총 4분의 시장님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조금 혁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했던 두 분의 시장님이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지금 박형준 시장님까지도 애를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했던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뭔가 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보다도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심의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 감리 제도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설계사에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페널티도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불분명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상황으로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 같은 시민 세금이 1,000억 원 이상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명명백백히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단을 장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분을 꼭 찾아내서 우리가 문책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도 동반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4분의 시장님을 거쳐서 오고 있거든요. 시작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착공을 하셨던 분 그리고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셨던 분 이렇게 4분의 시장님이 모두가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마치 이 오페라하우스의 문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는 앞에 잘못된 과오들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9일 새벽 서면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인근 상가 건물로 번져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등 30여 명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소방당국은 주차타워 매벽에 붙어있는 가연성 소재로 인해 화재 발생 8시간 만에야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광안리 드론쇼 도중 드론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전에도 드론 추락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론쇼 업체는 지난 반년 동안 70여 차례 공연 과정에서 5건의 드론 추락 사고가 더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수영구청도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10분쯤 미국 지구관측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의 봉안당 참배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계획 오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오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